다음 미생물 중 단위가 가장 작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미생물은 크기가 아주 작아 눈에 보기 어려운 생물을 뜻합니다. 그 종류로 곰팡이, 효모, 세균,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미생물의 크기는 곰팡이, 효모, 세균, 바이러스 순으로 크기가 작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는 DNA와 RNA 가닥을 가지고 있으며 감염될 수 있는 대상의 세포인 숙주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생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콜레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콜레라의 병원체는 비브리오 콜레라로 이는 바실루스 속이 아닌 비브리오 속에 해당되는 감염병입니다. 따라서 1번은 오답이고요. 비브리오 콜레라는 제2급 감염병으로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콜레라는 구토, 설사, 탈수 증상의 소화기계 증상을 동반하고 공황이나 항만의 검역을 철저히 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이나 오염된 물을 섭취해서 전파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년 정도 화학물질을 실험동물의 일생 동안 연속적으로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을 조사하는 시험법입니다. 독성검사의 종류를 묻는 문제인데요. 독성검사에는 급성 독성시험, 아급성 독성시험, 만성 독성시험이 있습니다. 급성 독성시험은 약 2주 정도 진행이 되며 첨가물을 1회 투여 시 단기간에 나타나는 중독 정도를 검사하는 시험법입니다. 아급성 독성 시험은 약 1에서 3개월 정도 진행이 되며 동물 수명의 10분의 1 기간 정도에 걸쳐서 첨가물을 반복 투여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만성 독성 시험은 약 2년 정도 걸리며 동물의 전 생애 그리고 자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의 일일 섭취 허용량의 경우 ADI라고도 표현을 하며 사람이 일생 동안 첨가물을 섭취했을 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일일 섭취 허용량을 뜻합니다. 수산물을 삶은 후 건조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건제품의 종류를 묻는 문제인데요. 소건품은 작은 생선이나 조개를 간단히 씻거나 처리해서 그대로 말린 제품을 뜻하고 그 예로 조개 등이 있습니다. 자건품은 삶아서 익힌다는 뜻을 가진 건제품으로 수산물을 간단히 처리해서 삶아서 말린 제품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멸치가 있습니다. 동건품은 겨울철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특징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제품인데요. 저녁에는 얼렸다가 낮에는 녹여서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메기, 황태가 있습니다. 백원품은 수산물을 불에 구워서 건조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가다랑어포가 있습니다. 수산물을 삶은 후에 건조하는 이 방법은 자건품입니다. 지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방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는 잘 녹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유지를 알칼리로 가수분해하는 것을 비누화라고 하며 비누의 제조가 그 예시입니다. 3번 지방의 굴절률은 불포화 지방산, 즉 이중결합이 1개 이상 함유된 지방산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의 녹는 점은 지방을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전분을 반죽해서 얇게 뽑아서 바로 삶아 얼린 후 천천히 녹여 건조한 면을 묻는 문제입니다. 면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압출면, 유탕면, 선절면, 신년면입니다. 압출면은 구멍을 이용해서 압력을 가해서 뽑아낸 면을 뜻하고요. 유탕면은 기름에 튀겨낸 면을 이야기합니다. 선절면은 넓적하게 반죽을 만들어 가늘게 잘라낸 면을 의미하고요. 신년면은 반죽을 길게 여러 번 뽑아낸 국수를 이야기합니다. 압출면의 예로는 마카로니, 당면이 있는데 특히 당면은 고구마 정분을 이용해서 반죽을 한 후 얇은 면으로 뽑아 삶은 후에 삶은 즉시 냉각을 시킨 후 녹이면서 천천히 건조한 면을 뜻합니다. 유탕면의 예로는
라면이 있고요. 선절면의 예로는 생면, 신년면의 예로는 우동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포도주 제조 시 미생물 변폐를 막기 위해 넣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에 함유된 당분을 이용해서 알코올 발효를 진행시켜 만들어낸 술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바로 산막화와 신맛입니다. 산막화라는 것은 미코데르마 빈이라는 오염균에 의해 포도주의 얇은 막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신맛은 아세토박터속이라는 미생물에 의해서 아세트산 발효가 일어나 포도주에 불필요한 신맛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변질을 막기 위해서 메타중 아황산 칼륨을 발효 전에 첨가하곤 합니다. 이번에 염화칼슘은 두부의 응고제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3번의 베타아밀레이즈는 식혜의 당화 효소로 사용되는데 이때 당화는 전분을 작은 단위의 당으로 분해해서 단맛을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4번 레닛은 치즈의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 응고 효소액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식용 유지 제조 시 추출 용제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추출 용제란 특정 성분을 분리할 때 사용되는 액체로, 즉 우리가 유용한 식용 유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다른 액체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출 용제는 우선 값이 싸고 위험한 요소가 없어서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쾌한 냄새나 맛이 없어야 하고 장치를 녹슬게 하는 부식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열과 기화열이 작아 식용 유지만 분류하고 추출 용제는 회수가 쉽도록 되어야 합니다. 비열과 기화열이 높을 경우 식용 유지보다 추출 용제가 더 회수되기 어려워서 식용 유지를 제대로 추출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치즈 제조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치즈는 유단백질 중 카제인이 응고되어 그 응고된 덩어리를 커드라고 하는데 이 커드를 압착하고 숙성해서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치즈가 커드로 굳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용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보기의 순서에 따르면 치즈 제조의 공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보기에서 제시한 순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즈 제조 시 스타터를 첨가해야 되는데요. 이 스타터란 발효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생물을 이야기합니다. 스타터를 첨가하게 되면 우유 단백질이 젖산 발효를 통해 적당한 산이 생성되고 이후에 커드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레닛을 첨가하는데 이 레닛은 우유 단백질이 커드로 응고될 수 있게 도와주는 우유 응류 효소제를 뜻합니다. 레닛을 첨가하게 되면 카제인 단백질이 응고하게 돼서 응고물인 커드가 형성됩니다. 카제인 단백질이 응고돼서 커드가 형성되면 우유 단백질 중에 부산물인 유청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후 압착, 그리고 소금의 가염, 숙성으로 맛있는 치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분에 물을 넣지 않고 160도에서 170도로 건식가열을 하게 되면 전분 내 결합이 끊어져 분해되는 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건식가열은 수분이 함유되지 않는 열로 하게 되는 가열입니다. 이 정답은 호정화인데요. 호정화는 덱스트린화라고도 합니다. 토스트기의 구조를 보면 수분이 없이 옆에서 작용하는 토스트기의 열로만 빵이 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트기에 빵을 넣고 시간이 지나면 빵의 겉면이 갈색으로 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호정화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고 다양한 향이 나는 이유는 빵에 있는 전분 내 결합이 건식가열에 의해 끊어져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1번 젤화는 전분을 뜨거운 물에 풀었다가 다시 냉각시키면 반고체 상태의 겔이 되는 현상인데요. 한천이나 묵 등이 그 예시입니다. 호화는 밥을 짓는 것을 예시로 들면 쉬운데요. 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부은 후에 고온에서 가열하면
끈적끈적하고 소화가 잘 되는 끈기 있는 밥이 되게 됩니다. 노화는 갓 지은 밥을 오랫동안 바깥에 놔뒀을 때 딱딱해지는 현상인데요. 그 이유는 밥을 밖에 그대로 놔뒀을 경우 쌀에 있는 전분 입자가 다시 수소 결합을 형성해서 새로운 결정 영역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냉동 조작을 받더라도 대장균에 비해 오랜 기간 생존하기 때문에 냉동식품의 오염지표균이 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오염지표균 중에 냉동식품과 관련된 것을 묻는다면 반드시 장구균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장구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당관내와 분변에 존재하는 균으로 냉동식품에 잘 죽지 않고 오래 생존해서 냉동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판정할 때 아주 좋은 균입니다. 3번 살모넬라균은 세균성 식중독균으로 동물성 단백질 식품에 많이 있고요. 그 예로 가금류나 계란 등이 있습니다. 4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은 세균성 식중독 중 독소를 내뿜는 식중독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통조림이 있습니다. 이 균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소를 내뿜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식품과 자연독의 연결이 바른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감자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초록색 싹이 난 감자는 솔라닌, 그리고 부패한 감자는 셉신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제시되어도 감자에 유래한 자연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피마자는 리신이라는 자연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매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고요. 모카씨는 고시폴이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과 자연독의 연결이 바른 것은 3번입니다. 2번에 있는 무스카린은 독버섯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식물성 색소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식물성 색소가 아닌 것은 헤모글로빈인데요. 헤모글로빈은 포유동물의 혈액을 구성하는 색소로 철을 함유한 적색 색소를 의미합니다. 추가로 포유동물의 근육 색소는 미오글로빈입니다. 김치를 담그면 숙성 과정에서 독특한 향기가 나며 소금의 짠맛도 순화되어 전체적으로 조화된 맛이 생기고 풋냄새도 없어집니다. 이 김치의 숙성작용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김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인 후 말리고 각종 양념을 가해 배추에 버무린 후에 일정 기간 숙성을 시켜 만든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숙성 작용에 관여하는 것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삼투, 효소, 발효작용이 있습니다. 김치에서 삼투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는 배추에 소금을 절이는 과정 때문인데요. 이때 배추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소금에 의해서 용출돼서 김치가 수분을 적당하게 머금을 수 있도록 수분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효소작용은 양념에 포함된 각종 재료들이 배추에 절여지게 되면 아밀라제나 프로타제 등의 다양한 효소가 단맛, 감칠맛을 생성해서 김치 특유의 풍미를 형성하게 됩니다. 발효작용의 경우 양념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배추에 절여지면서 김치의 숙성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 류코노스톡 맨센테로이데스가 있습니다. 발열작용은 김치와는 관계없는 작용입니다. 카로티노이드 색소 중 프로비타민으로서 효력이 가장 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프로비타민이란 비타민이 되기 이전 단계의 전구물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체내에서 프로비타민 A의 경우 그 효력은 베타카로틴, 크립토크산틴, 알파카로틴 순으로 큽니다. 점탄성을 나타내는 식품의 경도를 의미하며 페리노그래프로 측정할 수 있는 성질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점탄성은 식품의 끈끈한 성질인 점성과 물체에 힘을 주었다가 그 힘을 되돌렸을 때 다시 돌아오는 성질인 탄성이 결합된 용어인데요. 이 점탄성을 나타내는 식품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측정하는 것을 경점성이라고 합니다. 이 경점성은 페리노그래프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점성이 있는 식품 가운데 막대기로 저은 후 끌어올리면 청국장처럼 막대기에 따라 올라오는 성질을 예사성이라고 하고, 이는 점탄성의 측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소성은 물질에 힘을 가했을 때 변형이 일어난 후 그 힘을 제거해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뜻합니다. 신전성은 물질이 잘 늘어나는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익스텐소그래프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시지나 프레스햄의 제조에 있어 고기를 케이싱에 다져 넣어 고기 덩어리로 결착시키는 데 쓰이는 기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결착기인데요. 이 결착기는 충진 단계에서 진행을 하며 소시지를 먹었을 때 씹히는 특유의 식감은 케이싱인데요. 이 케이싱 안에 우리가 만들었던 고기 유화물 반죽을 넣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시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결착기를 이용해서 고기 덩어리가 케이싱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충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발효와 부패의 다른 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발효와 부패의 공통점은 성분의 분해입니다.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 성분이 분해되는 것은 발효와 부패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하지만 발효는 우리가 분해해서 나온 생산물을 먹을 수 있고 그 먹는 생산물이 몸에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부패의 경우 그거를 먹게 될 경우 인체에 해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효와 부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물을 식용으로 하느냐의 유무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세 가지 영양소에 관한 소화 효소가 모두 들어있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최액인데요. 탄수화물에는 탄수화물과 관련된 아밀레이스, 그리고 단백질과 관련된 트립신, 그리고 지방과 관련된 리파제가 최액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에 위액에 들어있는 효소인데요. 위액에 들어있는 효소는 대표적으로 펩신이 있습니다. 이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육의 신선도가 저하될 경우 트라이메틸아민 옥사이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보통 바다 물고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요. 트라이메틸아민 옥사이드라는 무취가 나는 물질이 어육의 신선도가 저하되면서 질산환원균으로 의해, 즉 세균의 작용으로 의해 바람직하지 않게 변화가 되어 트라이메틸아민이 되게 됩니다. 이 트라이메틸아민은 비린 냄새를 내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우유의 산도 측정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유의 산도 측정이란, 우유가 약산성 식품인데 우유에 들어있는 산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알칼리의 용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서 우유의 산도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식품가공 기능사 실기에서도 배우시게 될 건데요. 우유의 산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유, 그리고 탄산가스를 함유하지 않은 물, 그리고 색깔의 변화를 알려주는 지시약인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4-5방울을 넣게 되면 우유는 10ml, 물도 10ml입니다. 우유 시료가 완성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알칼리 용액인 0.1 노르말 NaOH를 뷰렛을 이용하여 떨어뜨리게 되면 중화가 되었을 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된 색깔을 이용해서 우유의 산도가 어느 정도인지 공식을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유 산도 측정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황산칼슘액인데요. 페놀프탈레인 지시약과 탄산가스를 함유하지 않은 물은 우유 시료에 사용이 되었고, 0.1 노르말 수산화 나트륨액은 우유를 적정할 때 뷰렛에 넣는 용액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감염병에서는 이 감염병이 세균에 의해 감염되었는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는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폴리오는 신경친화성 RNA 폴리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감염병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아니고요. 유행성 간염은 A형 간염, B형 간염 등이 있는데 헤파티티스 A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됩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또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감염병이고요. 디프테리아는 코리네 박테리움 디프테리아라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감염병입니다. 제1급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보거독의 주성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거에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맹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복어의 난소나 알에 많이 있는데요. 그 복어독의 주성분은 테트로도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곡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독 식중독, 그리고 식큐톡신은 동미나리가 원인 식품이고요. 솔라닌은 감자의 싹이나 푸른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독성분입니다. 식육 가공에서 훈연의 효과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훈연이란 식품에 목재의 연기를 그을려서 특유의 풍미나 맛을 형성하고 보존성을 높이는 조작을 이야기하는데요. 식육 가공에서 훈연의 효과가 아닌 것은 4번입니다. 그 이유는 훈연제에 의해 표면에 있는 미생물을 살균해주고 식육 가공에서 특유의 훈연색을 내게 해서 색깔을 좋게 합니다. 또한 훈연제의 특유의 향을 좋게 하지만 훈연이 식품의 내부를 모두 살균하지는 못합니다. 식품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쥐파리 바퀴는 위해 동물이기 때문에 침입을 방지하는 게 맞고요. 식품은 항상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수돗물을 1시간 동안 받아둘 경우 미생물의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환자 배설물은 식품위생지표균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수산물 건제품 중 수산물을 그대로 또는 간단히 처리해서 말린 제품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이 소건품은 작은 생선이나 조개를 건조할 때 많이 사용되며 수산물을 그대로 또는 간단히 처리해서 말린 것입니다. 추가로 보셔야 할 보기 중 염건품이 있는데요. 이 염건품은 굴비나 대구 등의 수산물에 소금을 가해서 염지를 한 후 말려서 건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염장을 한 후 건조를 하게 되면 미생물에 의한 오염도 줄어들게 되고 저장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밥을 지은 후 냉장고 안에 장시간 방치를 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밥을 짓는 현상을 우리가 알파화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딱딱한 생쌀을 베타 전분이라고 하고 이 생쌀에 열과 물 그리고 일정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맛있는 밥이 되는데 이 밥의 전분을 알파 전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밥을 냉장고 안에 오래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딱딱한 전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를 다시 베타 전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쌀에 있는 이 베타 전분과 다른 점은 호화된 전분에서 밖에 오랜 시간 방치를 했을 때는 수소 결합을 다시 형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결정성 영역의 베타 전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쌀과는 같은 전분은 아니지만 둘 다 베타 전분으로 총칭하긴 합니다. 밥을 지은 후 냉장고 안에 장시간 방치하는 것을 노화라고 하는데요. 이 노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되고 노화 전분은 딱딱해졌기 때문에 소화율은 저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70%의 에탄올을 가하고 응고물의 생성 여부를 알아내는 반응은 어떤 식품의 신선도 검사에 적용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우유의 신선도 검사인데요. 우유는 약산성 식품이기 때문에 우유가 오랜 시간 밖에 방치되게 되면 우유의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산도가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알코올을 가하게 되면 우유가 쉽게 덩어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선한 우유는 에탄올을 가했을 때 응고물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상한 우유는 에탄올을 가했을 때 빠르게 작은 덩어리의 응고물 여러 개로 뭉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 문제는 식품가공기능사 실기에서도 많이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제2급 감염병에 해당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2급 감염병이란 24시간 이내에 발생 신고를 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합니다. 2급 감염병의 종류는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 파라티푸스는 2급 감염병이고요. 2번 웨일시병은 3급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보툴리늄 독소증과 디프테리아는 1급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통조림 제조의 주요 4대 공정 중 가장 먼저 행하는 공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통조림 제조의 주요 4대 공정에는 탈기, 밀봉, 살균, 냉각이 있습니다. 탈기는 통조림 내에 있는 공기를 제거한다.
즉 공기를 탈출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인 호기성 세균의 번식을 막고 관이 공기에 의해 팽창돼서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봉은 통조림을 단단하게 고정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정으로 탈기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이후 살균을 통해 빠르게 식중독균의 번식을 막거나 유해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공정을 가지고요. 이후에 빠르게 냉각하여 살균에 의해 발생되는 열로 인해 내용물이 과하게 익는 것을 방지하고 호열성 세균, 즉 열을 좋아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냉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 공정 중 가장 먼저 행하는 공정은 1번 탈기입니다.